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한양대학교에 왔습니다. 저는 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성과관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안녕하세요. 소개하시죠.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문다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김선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이 수행하고 계신 과제가 무언지 일단 과제명부터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오늘의 과제명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5G와 무인 이동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산업 융합을 위한 핵심 인력 양성입니다. 예.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5G랑 무인 이동체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 많이 알아들으셨네요. 그동안 쭉 발전했죠? 다니시면서. 네, 발전하신 거예요. 그 5G 그 정확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자율주행차, 드론 등 5G와 무인 이동체 산업 융합을 위한 핵심 인력 양성 사업이네요. 이게 뭔가요? 예, 교수님 어떤 사업인지 한번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ITRC는 연구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하면서 예. 이제 관련된 인력 양성, 대학원생들, ITRC가 뭐예요? IT IT 리서치 센터죠. 아, 인포메이션 리서치 센터. 테크놀로지 리서치 그 센터. 정보통신 기술의 연구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돼요. 맞습니다. 연구센터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네네네. 많이 지원하죠. 매년 뭐 꽤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그쵸. 매년 저희 때는 그해 7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점 전략 방향에 따라서 이제 과제가 공모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2017년이었는데 한참 이제 5G 상용화를 앞두고 나라에서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고 뭐 저희도 이제 그런 시기에 맞게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죠. 그 인력 양성이면 여기가 대학교라서 네네네. 학생들을 뭔가 키우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정부에서 R&D를 투입을 하면 그 비용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훈련이 되고 그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5G나 무이동체 관련된 인력들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졸업하고 나면 이제 관련 분야로 이제 취업을 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ITRC 사업에 대한 개념은 이제 알겠고요. 한양대학교에서 한 5G 무인 이동체 융합을 위한 핵심 인력 양성 사업이 무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그 저희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좀 이제 길지만은 핵심을 보면은 5G와 무이동체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G는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3G, 4G, 5G 이렇게 해서 이동통신의 세대를 지칭하는 거고요. 4G LTE까지 저희가 쓰다가 한 2018, 19년도에 이제 5G가 상용화가 됐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5G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5G라는 기술 자체가 설계될 때 단순히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음성 통화나 또는 뭐 단순히 데이터 전송 수준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라 이제 5G 기술을 통해서 이제 무이동체를 제어하는 예를 들자면 뭐 자율주행차 또는 뭐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드론 또는 로봇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신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음성이나 또는 영상을 전송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뭐 새로운 어떤 단계로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자율주행이나 뭐 드론, 로봇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융합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이 같습니다. 무인 이동체가 원래 5G 막 이런 데이터 연결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것들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드론도? 드론은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사람이 조종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사람이 조종하면 좋지만 또 혼자 요즘 자율주행차가 있듯이 지금 현재 목표는 우리가 조종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게 이제 어떤 기술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테슬라도 자율주행 혼자, 뭐 사람들 차에서 자고 있어도 혼자 이제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되려면은 사실은 통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테슬라에도 그러면은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은.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지금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 이제 카메라가 7개인가 8개인가 달려 있고 자기가 혼자 주변을 보고 판단을 해서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거를 좀 더 지능화하려면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보도 얻고 그 정보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꼴인데 결국은 이제 무이동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도 통신을 통해서 외부에서 정보를 확보를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좀 더 스마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는 거죠. 쉽게 말씀하시면 그 자율 자동차나 드론이나 네네. 알아서 지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죠. 특히 우리가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뭐 웨이모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그 라이다 센서, 그리고 레이더 센서, 그리고 화상 카메라 등을 쫙 그 이렇게 비치면서 전방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다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차 안에 그걸 계산할 수 있는 CPU가 있는 거예요. 중앙 처리 장치가. 맞습니다. 그 지가 알아서 뭐 값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하는데 5G는 통신으로 이제 그 차를 연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현재 주로 이제 맵과 연동되거나 도로 맵도 상태와 연결이 되고 도로 상태나 뭐 이런 것들하고 볼 텐데 네. 현재 도로상에 어디에 얘가 있는지 뭐 앞에 뭐 저기 신호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동해주면 훨씬 더 좋은 안정적인 자율주행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걸 추가로 연구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트워크 연결해서. 맞아요. 왜냐면 테슬라에 이게 붙어 있는 예를 들어 말씀하신 라이다 이런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이게 거기 비해서 통신 장치는 사실 되게 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아반떼 같은 그런 차에다가 통신 장치 하나만 달아놓고 외부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해서 명령만 주면은 걔도 이제 근데 이제 알아서 그거는 이제 움직일 수 통신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자율주행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네. 자체적으로 다 완벽성을 기하고자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기술이 서로 결합되면 그렇죠. 또 이제 효과를 같이 낼 수 가야 되는 있다. 거죠. 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과제를 보니까 여러 개의 과제를 이렇게 나누셨던데 1세부, 2세부, 5세부까지 예. 이게 나눈 이유는 뭐고 어떤 내용들을 그 안에서 주로 진행하신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5개의 세부가 있는데요. 예. 통신은 기본적으로 제일 아래층에 물리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계층. 물리계층이 뭔가요? 물리계층이라는 것은 실제로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리적인 게 가장 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쪽 계층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이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한 역할이 이렇게 레이어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세부 같은 경우에는 물리계층의 연구를 담당하시는 그런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세부는 이 위에 네트워크 기술을 담당하는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세부 같은 경우에는 이 1세부, 2세부에서 개발되는 통신 기술과 결국은 무인 이동체와 엮어야 되거든요. 로봇이나 또는 자율주행차를 전공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4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통신이나 무인 이동체는 결국은 엔지니어링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개발된 기술을 좀 더 뭔가 사람들에게 친숙한 형태로 우리가 일종의 융합 기술을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한양대학교 예전에 아트 테크놀로지라는 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트 테크놀로지, 아트와 테크놀로지를 접목하는 예술과 기술을 그렇죠. 예술과 기술을 접목하는 분야죠. 얘기네,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가 4세부에 들어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5세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 참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들이 기업으로 이전이 돼서 뭐 국가 경제 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던 거죠. 예. 원래 통신을 하시던 분인데 어쩌다가 이 무인 이동체 거기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야, 이거 좋은 질문인데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그것은 통신의 변화와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현대 디지털 통신 같은 경우에는 한 1947년, 48년쯤에 이제 미국의 벨랩에서 기본적인 연구가 시작돼가지고 한 47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80년 됐나요? 벌써? 상당히 통신 자체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기술이 성숙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휴대폰에서 유튜브 같은 거 그냥 실시간으로 다운받아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거의 다 맞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다음 단계로 통신이 넘어갈 때 통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다음 단계에서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 뭐 무인이동체와 무인이동체 이런 것들 사이에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그걸로부터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통신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제를 사실은 좀 만만치 않아요. 이걸 실현하거나 검증한다는 게. 한번 뭐 해보셨나요? 학교 안에서 뭐 랩에서 무인이동체 해가지고 안에 뭐 직접 연동하시거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거 어떻게 실험하셨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자동차 연구소가 학교에 보니까 크게 있던데 그런 있죠. 데하고 좀 협력을 하셨나요? 거기랑 뭐 직접적인 협력은 안 했고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아직 저희가 이미 6년이라는 사업을 다 마치고 지금까지 와 있지만 현재 세계적인 기술 수준 자체도 차들이 어떤 액티브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무인이동체가 운영되는 게 아직도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차를 뭐 수십 대를 가지고 데모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이제 실내에서 작은 규모의 초소형 드론 같은 거 있죠. 미니어처? 그러니까 뭐 미니어처라기보다 소형 드론들이 있습니다. 드론? 실내에서 네. 날릴 수 있는 그런 드론들이 조금 통신을 하면서 코디네이션을 하고 뭔가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수준의 연구가 이제 드론 정도까지만 된 거예요? 지금 5G 통신과 무인이동체 어떻게? 왜냐하면은 실제로 실외에서 차들이 움직이면서 실험을 하려면은 테스트 베드가 갖춰줘야 되고 비싼 차들이 다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그런 건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들이 있죠. 이 모형차나 미니어처 가지고도 실험을 해보셨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했습니다. 그거 하셨고요? 네네네. 이게 보통 보면은 뭐 판교에서 뭐 시범으로 한다고 해서 KT도 했고 저희 전자기술연구원도 뭐 굴려보고 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 데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좀 되기가 쉽지 않으셨군요. 부분적으로는 같이 협력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예. 대규모 데모나 그런 부분은 사실 그러면 5G 통신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뭐 무인 드론이나 무인 자동차를 뭐 시연을 해본다고 할 때 네네. 그 통신 모듈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통신 모듈은 네. 사실은 5G가 저희가 과제를 시작할 무렵에 2017년도에는 네. 저희도 네. 5G가 상용화가 되면은 5G 모듈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코디네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24년도가 됐어도 아직도 어렵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5G에서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어렵습니까 지금? 어렵죠. 그걸로 어렵죠. 이제서야 5G 기반의 차량들이 5G 기반으로 통신할 수 있는 5G 모듈이 이제야 나오고 있어요. 통신 모듈이? 통신 모듈이 나오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스멀스멀 나오고 있죠. 드론은요? 그게 이제 결국은 차에 탑재되면 차에 쓰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드론에 붙이면 드론에 쓰는 건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이게 뭐 6년이 지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아직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5G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드론, 자율주행차에서 기대했었던 서비스가 아직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론적인 기초를 닦는 거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좋은 논문도 제출을 해서 발표가 되고 그 5G 이동통신 물리계층 연구하시고 5G, 비욘드 5G 그 인프라 네트워크 기술 연구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신
망 자체도 쉽지 않았을 거고.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쓰는 그 통신 5G 통신 그거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다른 계열의 그거는 뭐 5G? 그걸 그 주파수 대역을 써도 되고, 네네. 별도의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밀리미터 웨이브를 써도 되고, 맞아요. 아니면 특화망을 써도 되는데, 그렇죠. 특화망은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뭐 그건 못 쓰진 않고 특화망도 안 있습니다. 쓰고 계세요? 네네. 사실은 이 정도 하시려면 특화망 정도는 쓰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셔야 저희가 되는데, 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바꿔서 변형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러셨어요. 네. 예. 또 연구라는 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소위 TRL이란 것도 있고 단계를 거쳐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가는 건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연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인 연구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면은 더 큰 규모의 비용과 팀이 붙어야 되는 거고 저희는 아무래도 원천 기술 위주, 핵심 기술 위주, 그다음에 이제 학생 트레이닝, 인력 양성 위주 그렇게 집중을 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결과물을 그러면 낸다라고 주로 이제 보시면 될것 목표는 이랬었고, 네. 3세부 같은 경우는 이제 5G 통신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차 및 무인 이동체의 인지 제어 기술인데, 네네네. 이거는 그러면 사실은 5G 통신을 이용할 수 없었다라면, 네네. 사실 이거 연구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우셨겠네요, 진행하실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연구를 그렇게 풀 스케일로 데모를 하지 않더라도 예. 모델을 가지고 이론적인 연구는 가능하거든요. 5G 세팅이었을 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떠한 거다라고 모델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 모델에 의해서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네. 알고리즘을 돌리고 검증하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연구의 1단계고 그게 수행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이 검증이 되면 그때 이제 뭐 기업이나 더 큰 규모의 연구소가 붙어서 실제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궁금한 수 게 있는 거죠. 있는데요. 네. 여기 과제명이 산업 융합을 위한 핵심 인력 양성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산업 융합이 중점인지 인력 양성이 중점인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력 양성이 더 중요한 건가요? 이거 질문이 매우 어렵네요. 둘 다 중요하죠.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융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이 ITRC라는 사업 자체가 연구개발 50%, 인력 양성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많은 인력이 양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했죠. 오. 많이 했죠. 뭐 교수도 많이 배출이 됐고요. 오. 본 사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해외 협력도 굉장히 많이 했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예, 보니까 뭐 논문도 많이 쓰시고, 논문도 많이 썼고. 뭐 기술료도 발생하셨네요. 기술 이전을 하셔서. 네네. 사실은 저희가 이동통신 표준 특허도 개발을 했고, 그걸로 기술 이전도 했고. 특허권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2억 1천만 원을 받으신 네네. 실적이 이건 뭐예요? 이거 대단히 큰 실적 같은데. 이동통신은 글로벌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3GPP 통신 네네네. 기술에 의해서 그 표준에 부합되는 표준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은 니네가 우리 기술 쓰고 있으니까 돈 달라. 라이센싱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지금 어디다가 매매하신 그 거예요? 인터렉추얼 디스커버리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회사가 표준 특허들을 매입을 해서 예. 그 아이디라는 회사에서 라이센싱을 하는 거죠. 저희 대신. 그럼 이거 기술료 받으셨으면 교수님도 많이 수익이 별도로 좀 생기셨겠네요? 2억 1천만 원은 어디로 갔나요? 아니 그건 이제 학교에서 계약한 거예요. 네, 뭐 거기는 뭐 학교도 많이 가져가고 세금도 많이 내고요. 규정이 저희가 보통 이게 기술료가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100원을 기술료로 받으면 50원은 참여연구원들이 연구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주고요.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50원은 학교에서 이제 가져가요. 지원했던 비용으로 한 10원 정도 쓰고 네네. 또 10원은 뭐 부가적인 비용으로 쓰고 네네. 30원은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후속 연구 뭐 이런 것들 위해서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근데 네네. 이제 그게 잘 관리가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국가적으로도 안 되고 네, 연구 맞습니다. 책임자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저 지금 알았네요. 지금 하셨어요. 이거 이제 법에 있습니다. 아, 혁신법에 그 30% 다시. 시행령에 딱 못 박혀 있죠. 아, 근데 그래요? 사실은 그걸 저희가 네. 조사를 매년 해야 되는데 여력이 없어서 제가 조사를 못 합니다. 조사한다고 이제 연락하고 하면 또 긴장 딱 되고 하는데 그렇죠. 조만간 한번 조사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이게 지금 비영리 기관들은 정부로다가 기술료를 안 내잖아요. 네네네. 비영리 기관은 연구를 해서 기술료를 딱 받으면 그 중에 반은 연구자들한테 쓰도록 돼 있고 나머지 반은 재투자를 하거나 그런 프로세스를 위한 그 경상 비용으로 쓰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네, 그래서 산악단은 아마 그거를 다 관리를 하고 얘기를 있을 해봐야겠네요. 거고. 근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저희도 힘들고. 쉽지 않겠죠. 네. 알아서 해야죠. 뭐. 그러니까 대학들은 지금 교수님이 처음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료라고 하는 법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사실은 운영이나 실태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저희가 종료된 이후에 2022년도에 종료가 됐는데 예. 2023년도에 더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어요. 작년에. 그러세요? 예, 그래서 보고서 리포트는 안 됐어요. 근데 작년에 이미 기사화가 됐고 현대 기아차에 더 큰 규모로 기술 이전이 사실 됐습니다. 어떤 기술이 이전됐습니까? 그 3GPP 표준 이동통신 5G 표준 기술이죠. 그래서 그럼 교수님이 이제 표준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나 보죠? 제가 그동안? 직접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표준과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들은 저희가 선행 특허를 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표준에 부합되면은 표준 특허 특허로서 내신 것이 3GPP나 국제 규격으로 채택이 되면 그렇죠. 그 채택된 거에 대한 특허에 대한 활용을 위한 로열티를 받는단 말씀. 네네네. 교수님 그거 대단히 큰 일을 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주로 이제 요거는 일반적인 R&D 사업하고는 좀 다르게 네. 센터를 구축해서 센터를 이제 운영하면서 네네. 거기서 필요로 하는 연구 개발 테마들도 5개를 운영하고 네네네. 그리고 연구 테마별 그 담당 교수님들이 한양대학교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아주대, 서울대, 고려대가 네네. 다 참여를 해서 네. 과제를 수행하면서 네. 석박사 인력들을 그 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양성시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대학원에 박사과정에 진입하든 그렇죠. 취업을 취업도 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시키든 뭐 이런 것들을 다 네네. 실적으로 잡는 그렇죠. 거네요. 뭐 학자가 되는 학생들도 비용은 있고요. 주로 이제 학생들 여기 장학금이나 뭐 이런 비용으로 그렇죠. 사용 많이 하셨고 예. 그러네요. 저희 보니까 21년도에 수혜받은 게 교수님 10분, 석사 37명. 네네. 이거 이제 신고하신 아, 거예요. 예, 저희.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죠. 박사 30명, 네네. 산업체 23명, 연구교수 3명 이렇게 네네네네, 맞습니다. 하셨고 배출은 석사 17명, 박사 10명, 박사 진학 8명, 포닥 1명, 대기업 6명. 근데 그럼 이런 센터가 없으면 이만큼의 이게 안 나오나요?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양성되는 거죠. 주제가 정해져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훈련이 되는 거죠. 보통 교수님이 이런 센터 지원 사업이 없다면 이 정도의 인력을 양성시킬 수는 없죠. 아무래도 정부 지원이 더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지원도 더 잘 해주고 여러 가지 기회가 제공이 원래 되니까. 학교 자체에서 지원되는 비용도 있나요? 없죠. 석박사 관련해서?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럼 한 푼도 그럼 석사 과정들 받는다고 해서 대학원생 받으면 아주 무시할 만한 수준이죠. 네네.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 하면 뭐 학비 정도 학비 안 나오죠. 학비 안 나와요? 네네. 그냥 장학 조교 정도 그런 거. 장학적이면 한 반 정도 나오나요? 반도 안 나올 거예요. 반도 안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수주를 해야 정부에서 R&D가 이제 투입이 되고 그게 결국은 다 학생들한테 가서 교육부 차원에서 뭐 학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석박사들을 BK 사업이 있죠. BK 사업으로는 석박사 학생들의 인건비, 장학금 뭐 이런 것들을 일부 지원이 되죠. 저희 연구실의 일부 인건비가 학생들의 어떤 생활비나 이런 게 BK로 그러면 사실 이러한 정부 프로젝트가 없이는 어렵죠. 이런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거나 학생들을 양성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런 센터는 주제가 좀 명확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또 기타 참여하는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좀 더 이펙티브하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이런 과제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죠.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센터 지원 사업이 많이 도움이 되셨겠네요. 아이 그럼요.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우수 성과 100선에 선정이 되고
여기까지 오는데 큰 도움이 돼서 그러면 6년 동안 이 전문적인 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했으면 센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돼야 될 자립화. 자립화도 미션에 있나요? 그럼요. 아, 자립. 그래요? 그럼 지금 어떻게 자립을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정부 지원 없이. 다시 알아보고 있죠. 정부 지원을? 네네네. 아, 다른 사업으로? 그렇죠. 유사 사업을 통해서 구하고 있는 중이죠. 정부 지원, 그러니까 정부 지원 6년 동안 받으실 때 정부 지원을 한다는 거는 이러한 센터를 계속해서 전문 기업들하고의 협력 관계를 쭉 만들고 해서 끝나고 나면 스스로 좀 자립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라 하는데 그렇죠. 그걸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이 계속되지 않으면 다른 프로젝트를 연결하거나 그렇죠. 또 아니면 기업들에 가서 프로젝트 협력할 것들을 막 만들거나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게 힘드시겠네요, 그럼. 힘들죠. 수행할 때는 좋지만 이제 끝나고 엄청 힘들죠. 나면 유지해야 되는 부담이 그럼요. 네, 이런 공간이나 이런 것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이 공간은 이제 현물로 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돈 내야 됩니다.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돈을 낸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그러니까 내주지 학교에서 않죠. 4천만 원. 근데 이제 그 사업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은 안 내주죠. 사업 활동안에 활동하는 이제 내주죠. 학교에서 현금을 낸 걸로 해서 그쵸? 대체를 한 그 거고. 학교에서 돌려주는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리고 이거를 계속 쓰려면 학교에 거기에 따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예.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만만치 않죠. 교수님이라고 그냥 가만히 뭐 애들만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의 상황이시죠.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그러시네요. 중소기업. 대표님.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이제 로열티 같은 걸로 수익을 받으시면 되고. 애들 사실 가르치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사실은 이 기술 이전이라는 게 근데 교수님도 하신 기술료 실적은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으시네요. 뭐 저는 운이 좋아서 좀 하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기술 이전이란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1995년도부터 산업부 쪽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때 무슨 지역 혁신 기술센터 RRC 사업, 맞습니다. ICT 이거는 지금 ITRC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뭐 기술 혁신 센터 해가지고 지역에다가 이제 대학 안에 많이 이런 센터들을 만들었는데 자립화를 항상 요구했었죠. 근데 사실은 자립화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 거의 뭐 네네네. 기업체 하나 성공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일으킨 건데 사실은 비영리 센터로 지속적으로 그걸 운영하란 얘긴데 네네, 그건 정말 그거 어떻습니까? 교수님 봤을 때 그 정책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노력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보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네.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사실은 학교라는 데가 돈을 생산해내는 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돈이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자립하는 산학연 연계라고 하는 큰 테마로 네네네. 산업체와 학교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와 연구 성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렇죠. 취지로 윤활유적 성격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을 지원할 과정에서는 뭐 어찌됐거나 예산을 힘입어서 가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 추진력을 내서 가기란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근데 안 되는 건 아니다. 뭐 안 된다고 얘기할 건 없지만 교수님도 지금 잘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죠. 꾸역꾸역.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또 다른 기회를 모색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프로젝트를 또 네네. 찾아보시고 뭐. 다른 프로젝트 하시더라도 이 센터 이름은 그냥 걸고 가시나요? 아니면 근데 변화는 해야죠. 다른 프로젝트가 또 이러한 지원 센터나 사업이면 또 센터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5G라는 이름을 달고 그 있었는데 이름을 더 이상 가져갈 수는 없네요. 지금은 이제 5G는 이미 우리 손에 와 있고 6G 아니면 7G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럼 이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지만 이런 그 융합 연구나 융합 서비스 연구는 네. 그 뭐 세대별 통신과 상관없이 네. 사실은 다 해볼 수 있는 연구잖아요. 그럼요. 이름은 바뀌지만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이게 5G였다가 6G 트렌드가 되면 6G로 해서 또
이런 융합 연구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럼요. 계속 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쭉 하셨던 그 기반 속에서 활용을 가능하실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럼요. 예. 과거 없는 미래는 없으니까 그때까지 6년 동안 수행했었던 그런 경험과 결과와 쌓아놓은 그런 레거시를 토대로 계속 네. 발전시켜 근데 나가는 사실 거죠. 5G로 자율주행차 아직 못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6G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민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만큼 어떤 무인 이동체를 다루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아직도 5G에서 다 해결 못한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6G에서 가야 6G쯤 가야 아마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도 6G로 빨리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5G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6G가 뭔지 사실은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5G 맨날 얘기하니까 이제 뭐 초고속, 뭐 더 빠른, 뭐 그리고 데이터를 뭐 빨리빨리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인데, 그리고 5G가 실현되면 많은 여러 개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제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6G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요거 뭐 사실 5G 써보시면, 저도 이제 5G 사용을 하고 있는데 4G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유튜브 다운받고 뭐 영화 다운받아서 넷플릭스 보고 그런 수준의 서비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5G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지만 4G와의 큰 격차는 못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6G에서 좀 더 보완이 될 부분인데, 계속 대화를 나눴던 그런 무인이동체나 뭐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들의 좀 더 통신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탑재가 돼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통신에 AI 기술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진 않았어요. 인공지능 기술들이. 근데 이제 6G쯤 되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AI 기술들이 통신 시스템의 접목이 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대표적으로는 뭐 AR, VR. 요즘 이제 애플에서도 이제 고글 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컴팩트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공간을 넘어서는 그런. 아니 6G라고 하는 거는 여하튼 뭐 주파수 대역이 다르거나 아니면 뭐 통신 방식이 다르거나, 이게 5G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적절한 시점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저희가 이번에 우수성과로 선정이 된 그 기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통신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정보를 전달하는, 전화하는 또는 유튜브 다운받는, 데이터가 오고 가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보통 일반인이 생각하는 통신인데, 거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센싱이에요. 센싱. 그게 뭐죠? 레이더. 레이더. 센서. 레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 신호를 가지고 주변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신이라고 하면은 입과 귀, 사람이 통신을 할 때 입과 귀로 하잖아요. 네. 말하고 귀로 듣고. 이게 기본적으로 통신이거든요. 눈을 하나 달아주겠다는 거죠. 근데 카메라를 달 수도 있지만 카메라보다는 전파가 오고 가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술. 레이더. 그 기술이 6G에서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G의 사용 주파수 대역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좀 사실 아직은 애매한데, 아직 안 정해졌나요? 뭐 아직 뭐 주파수라는 게 뭐 미리 정해놔도 그때가 원래 또 4G와 5G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사용 주파수의 차이가 가장 컸던 거였고, 네네. 주파수 대역이 달라짐으로써 처리 속도나 처리 양이 이제 달라질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 차별성을 뒀는데, 네네. 5G와 6G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뭐 주파수가 달라지나요? 주파수가 아니면? 올라가죠. 여러 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할 거죠.
그러니까 6G에서? 지금 6G에서는 뭐 위성 얘기도 하고 하던데. 위성 얘기도 있고요. 근데 네. 확실한 거는 네. 세대가 거듭할 때마다 네. 새로운 높은 주파수가 등장을 합니다. 아, 높은 주파수가 네. 등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확보할 수 있는 이득이 뭐냐면 센싱이에요. 센싱이요? 예, 주변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통신 신호를 가지고 레이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휴대폰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옆에 누가 있구나, 저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통신 장치에 폰으로? 폰은 지금은 이제 입과 귀만 있는 상황인데 네. 폰에 입과 귀만 있는 상황인데 눈 같은 걸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레이더 편하게. 센서를 달면 되잖아요. 라이다를 달든. 네.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신 신호를 같이 쓰겠다는 신호만을 가지고 예. 레이더 기능을 하겠다. 그렇죠. 그게 6G의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거예요. 중요한 6G에서 등장하게 될 네.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그거를. 예, 그럼 뭔가 전자파가 뭔가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많아지죠. 네. 많아지죠. 괜찮아요? 인체. 뭐 몸에는 괜찮습니다. 워낙 미약한 신호이기 그건 때문에 휴대폰에서 쓰는 신호는 워낙 이제 미약하기 때문에 인체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 기존의 저주파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센싱 기능들이 이제 가능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6G에서는 주파수 대역을 뭘로 사용한다는 게 아직 뭐 3GPP에서 정해지거나 논의된 바가 없나요? 뭐 여러 개의 밴드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잘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제 테라헤르츠 100기가 이상의 네. 테라헤르츠를 쓰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니스트 같은 데 미국 그 표준기술연구소에서는 150기가 정도의 신호를 가지고 주변을 인지하는 센싱 기술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고주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반사가 잘 된다든지, 네. 그렇죠. 직진성은 좋은데 예, 직진성이 회전성 좋아지고, 없고. 그죠? 네. 그게 극도로 높아지면 빛처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변 환경을 인지할 때는 빛을 가지고 하잖아요. 예. 빛이 이제 눈에 들어와서 거울에 이렇게 딱 반사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주파수는 낮은 주파수는 벽을 막 뚫고 들어가요. 네. 사물을 인지를 하려면 갔다가 부딪혀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거울 앞에 딱 서 있으면 빛이 갔다가 반사돼서 오잖아요. 아, 그럼 내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직진성이 강화되어야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파수가 5G, 6G로 올라가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면서 빛과 같은 수준, 빛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직진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통신 수신 신호 처리 활용을 하면 네. 레이더 같은 기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6G 시대에서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 그래서 나오는 키워드가 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이에요. 센싱과 커뮤니케이션을 인티그레이션 한다. 아이색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또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통신 같은 거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3G가 있었고 그거를 LTE가 이제 또 대체가 돼서 4G로 갔고요. 4G로 왔고 이제 또 거기서 5G가 새로 나왔는데 사실 5G는 LTE만큼 그렇게 잘 터지진 않는다고 아직 생각한단 말이죠. 왜냐면 그렇죠. 어디 가면은 LTE로 바뀔 때 있고 어디 가면 5G고 어디 가면 LTE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아직 5G가 그만큼 LTE만큼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네. 6G로 넘어가는 게 네. 이게 돼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 5G 무인이동체 하면 이렇게 막 운전해서 가. 얘 이거 네, 믿고 막 네, 가. 네,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5G 끊겼어. 어떻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안 된다. 위험하죠.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개런티가 질 때까지는 쓸 수가 없고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017년도 저희가 사업을 할 때만 해도 아주 장밋빛 미래가 금방 도래할 걸로 생각을 했으나 막상 2024년이 됐어도 기술적인 챌린지는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도 연구할 부분도 많이 남아있고 시간과 노력이 더 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6G를 개발한다는 거는 앞으로 뭐 기술 개발이 당면한 것만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미래를 준비해야 대비해야 될 되는 거죠. 것들인데 네. 인테그레이티드
Sensing and Communication.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위성 얘기도 많이 하던데 위성과는 6G 어떤 관계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위성도 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처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6G에서는 6G에서도. 위성을 다 커버리지 하면서 위성으로 그 뭐 직접 하늘에서 이렇게 통신을 주고받고 뭐 이러한 기능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하겠다는 거죠. 저궤도 위성을 띄워서 저궤도 위성이 지상의 망을 보완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미국 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데는 선을 깔 수 없으니까. 네, 저도 지난주에 사실은 뭐 미국 갔다 왔는데 휴대폰 안 터지는 데가 많아요. 신호가 약해요. 잘 안 돼요. 지하철 타고 다운타운 나갈 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넓은 땅을 촘촘하게 지상망으로 커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할 거냐? 하늘에 위성을 띄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6G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위성통신의 테마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네. 그 방식을 이제 위성을 통한 어떤 통신 영역을 이렇게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게 6G의 개념만은 아니군요.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제 6G쯤 되니까 그런 것들을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6G 에서. 중요한 어떤 리서치 디렉션이고 네. 또 거기에도 뭐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데서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원웹이라는 회사들도 있고 세계에 그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 비즈니스 이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회사들이 얘기가 조금 더 좀 나가긴 했는데 어찌됐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융합 연구, 자율주행과 관련된 네트워크 연결망을 통한 자율주행의 고도화 연구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지난 6년간 네. 해보시니까 네. 어떤 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실효성이 있었고 어떤 게 좀 한계였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연구의 한계는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돈입니다. 결국은 돈과 사람이에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느냐에 네. 비례합니다. 네. 자율주행 무인 이동체와 통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융합 연구를 하시고 그에 따른 인력 양성을 하신 건데 그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지금 해보신 건데 근데 약간 스몰 스케일로는 데모를 했으니까요. 실내에서? 네네네. 아. 스몰 스케일로는 데모를 그러면 했으니까. 그 통신은 뭘로 사용하셨어요? 통신은 이제 상용 통신 디바이스로 하는 상용 거고요. 디바이스. 그러면 그 수신 칩은 뭘로 쓰셨어요? 칩은 이제 뭐 상용 휴대폰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UWB 신호를 사용을 해서 네. 또 신호를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내에서 네. 그럼 주파수 대역은 뭘로 쓰셨어요? 주파수 대역은 뭐 한 5기가에서 10기가 사이에 그 UWB 칩을 보면은 한 5기가에서 10기가 사이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 통신 칩 장치 아, 그런 걸로 그러셨어요?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걸 그 드론에 달아서 네네. 드론에 실질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드론에 달아서 실내에서 해보셨다. 네네. UWB는 뭐죠?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고요. 네. 그래서 밴드위스는 한 5기가 전후 정도 쓰고 네, 있고 네, 네. 센터 프리퀀시가 5기가 전후에 있고 밴드위스가 굉장히 넓어요. 네. 광대역 신호를 사용을 해서 거리 측정 같은 게 굉장히 정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정밀한 거리를 측정을 해서 네. 위치를 찾는다든지 아. 이제 서로 코디네이션을 할 수가 있죠. 네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여기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UWD가 그거죠? 그 위치 치기 치기 기술. 고정밀 치기 기술이죠. 고정밀 치기 기술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거는 사실은 이 자율주행의 통신 네트워크하고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네. 프린스플은 동일해요. 아, 실제로 거리를 그래요?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 측정하는데 네네네.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지 네. 이론적인 기반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어떤 대규모의 실험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실험을 했었거든요. 위치치기는 어느 정도 정밀도까지 실험해 보셨어요? UWB를 사용을 하게 되면 수십 cm 정도 나오는 거죠. 실제로 실내에서 30cm? 예, 한 30cm 전후로. 실내에서만? 네, 실내에서. GPS 적용은 안 해보셨고요? 실내는 GPS가 안 아니, 들어오니까 바깥에서. 밖에서는 GPS로 하려면 이제
뭐 이통망을 사용을 해야 되고 드론도 커지고. 그러니까 GPS 연동까지는 못 해보시고 그렇게까지는 뭐 실내에서만 네네네, 실내에서. 해보셨다. 네네. 주로 이제 하실 때 제일 한계는 돈이었고 그 어떤 뭐 8억이라고 하는 게 봤을 때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 연구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제한적으로 네네네. 사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주로 논문이나 어떤 이론적 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네네네. 특허 기술들을 많이 확보하셨고 네네네. 교육을 하셨다. 네. 그 내용이신 거네요. 이 과제가 우수 성과로 뽑힌 거잖아요. 네네. 어떤 점이 우수 성과로 뽑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우수 성과 거기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이제 5G, 6G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센싱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센싱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원천 기술 이론적으로 먼저 증명하고 제시하고 그게 논문으로 출판이 되고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싱 원천 기술 중에 뭐 여러 개 중에 네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라디오 슬램이라는 기술인데요. 슬램 아마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모르겠네요. 네. 비전 슬램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예. 그래서 로버트에다가 카메라 달아놓고 이제 실내를 이렇게 쫙 돌아다니면은 카메라가 이제 쫙 주변을 읽으면서 예. 지도를 만들어요. 우리도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도가 그려지잖아요. 로버트가 그걸 하는 거죠. 로버트가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하는 거랑 동일하죠. 예. 그죠? 근데 저희는 이제 라디오 슬램이라 그래서 전파를 가지고 카메라 안 달고 그러면 전파를 쏘고 받으면서 전파가 나갔다가 로봇에서 전파를 발생했다가 예, 돌아오는 걸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프로세싱을 하면은 주변에 뭐가 있구나 이게 쫙 영화처럼 나오는 거죠. 초음파 장비하고 원리는 비슷하네요. 원리는 비슷하죠. 하지만 이제 훨씬 복잡한 주파수 대역도 높고. 네네네 예.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가능하기도 하고 대신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프로세싱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알고리즘도 복잡해지고요.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런 원천 연구를 기술들. 주로 하신 거예요, 교수님 네네네. 쪽에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센싱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신으로만 이해를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만 얘기가 조금 겉도는 기분이 있었는데 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맞네요. 예. 예. 그래서 센싱 기술이 이제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요. 통신 기술 자체는 상당히 이제 성숙되어 있는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센싱 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이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라디오 슬램에서의 주파수 대역은 어느 정도로 사용하세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상도가 좋아지거든요. 해상도가 진짜 높아지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눈이 얼마나 해상도가 높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죠. 전파기 때문에. 하지만 꽤 괜찮은 수준의 지금 라디오 슬램으로 이렇게 주변을 이게 판단하면 네네. 이게 사실은 대단히 좀 흥미로운 기술인 것 같은데 흥미로운 기술이죠. 그 바깥에서도 다 되나요? 아니면 뭐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돼야 어떤 액큐리시가 보장되나요? 예를 들어 28기가 네. 정도라고 하면은 뭐 한 100m, 200m 안쪽으로 100m까지는 100m, 200m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밀도는 어때요? 정밀도는 이제 밴드위스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형태 정도만 형태. 보여주는 거예요. 눈 같지는 않죠. 사람 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나마 필요한 정도의 정보는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카메라 안 달아놓고. 카메라는 또 깜깜하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전파는 깜깜해도 가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 라이다를 대체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럼 그 성공하시면 대박 나시겠네요. 이런 게 대박이요? 기술적으로는 많이 그동안 이렇게 좀 통신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이슈였나 보죠? 라디오 슬램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저희가 시작했죠. 교수님이 시작하신 네네, 거예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100m, 반경 100m 안에는 그 28기가를 가지고
주파수를 보내고 받아서 100m 이내의 사물이나 구조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다.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28기가에서 막 100기가, 150기가로 올라가면은 훨씬 더 정밀도가 정밀을 높아지겠네요. 20기가에서 100기가로 올라가면 5배 해상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네. 아, 교수님 그걸 연구를 주로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만 이게 응용 서비스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우수한 성과로 네네네. 해서 그게 이제 6G로 넘어갈 차별화되는 또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눈이랑 비슷한 거면 그 건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건너에 있는 거 그건 맞습니다. 건너에 있는 거는 이제 보시면은 우리도 눈으로는 벽 뒤에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통과를 못 하거든요, 빛이. 그러면 이제 벽 뒤에 보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거울로 보죠. 거울로. 우리 이렇게 거울로 보잖아요, 벽 뒤에. 어. 전파도 전파 거울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걸 이제 소위 RIS라고 하는데요.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라고 있어요. 그거를 사용을 해서 뒤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파 거울이죠, 일종의. 그러면 이거는요? 여기 이렇게 유리가 있으면 유리는 투명해서 건너에 뭐가 아, 있는지 유리는 통과해요. 아, 유리는 그냥 통과. 그럼 유리가 유리라는 건 알아요? 유리가 유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들어가면 너무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 지금 교수님도 이건 이제 이론적 배경으로 연구를 하시는 네네네. 분인데 아, 그건 좋은 질문이시네요. 이렇게 유리- 여기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유리벽이잖아요. 그 전파에서 어떻게 돼요? 벽이야.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다? 그냥 직진합니까? 벽이라고 인식을 하는 건가?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리를 잘 통과하더라고요, 의외로. 이제 얼마나 두껍냐, 재질이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문제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실은 뭐 초음파라고 하는 게 사람 몸에서 보지만 음파를 이렇게 보냈다가 반사되어 오는 걸 가지고 그 맞습니다. 형태를 맞습니다.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짧은 거리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엄청난 고주파 대역에 주파수 대역에 전파를 쏴서 반경 100m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형태별로 이게 사람인지 건물인지 뭐 신호등인지 이거는 여러 가지 DB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이것만을 가지고는 기본적인 연구를 한번 지금 시도해 보신다 그 개념이신 거네요. 네네. 그게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앞으로 수년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인 거죠. 이게 무슨 뭐 어떤 기술적 트렌드나 어떤 여러 가지 논문들이 각 전 세계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게 좀 있나요? 나오고 있죠. 아. 저희도 이제 저희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네. 저희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리서치 파트너가 있습니다. 어디 외국이에요? 네, 아. 스웨덴에 같이 연구를 하는 교수가 있고요. 아, 저쪽이랑 공동 연구도 저희 학생도 거기 파견 나갔다 네. 오기도 하고. 그럼 그 초음파 그 잠수함에서 쓰는 그거랑은 어떻게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잠수함은 대신 음파예요. 전파가 아니라. 음파, 전파 예. 차이. 물속에서는 전파가 멀리 안 가요. 가다가 죽어요. 음. 그래서 음파를 씁니다. 물속에서는 소나라고 하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쏘고서 받는 거. 돌고래 맞게 돼서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렇지. 제네시스 레이더지, 레이더. 자동차 현대차 보면 앞에 레이더가 이 그릴 앞에 레이더 하나 붙어 있거든요. 라이다. 레이더가 아니라 레이더. 네. 77기가 레이더예요. 77기 요, 같죠. 요만하게 돼 있는 거. 예. 그러면은 이제 앞차와의 거리 조절을 계속 보면서 가는 거니까. 쏘고 갔다 오는 시간 측정해서 아 쟤랑 나랑 70m 떨어져 있구나, 50m 떨어져 여튼 있구나. 교수님들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뭔가 새로운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원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를 계속 이제 구현해 보시는 거는 아이디어죠. 네. 리서치는 아이디어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가능한 게 주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1기가, 2기가, 10기가, 28기가, 100기가, 150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빛이랑 가까워지고 있어요. 빛이랑 가까워지고 우리도 빛이 했었던 일을 우리도 해볼까 하는 거죠, 전파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리서치라는 것은. 그게 된다면 뭐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겠네요, 반영성도. 네, 저 같은 활용도 경우에는 많이 하고. 사실은 그쪽이 일종의 어떤 연구의 기회의 땅이라고 보고 있고, 연구라는 것은 뭐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잘 파고 들었을 때 임팩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아직 탐구해야 할 부분이 많고 네. 기회가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을 때 뭔가 이 과제가 되게 많이 연구되고 발전하면 진짜 일상생활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 어떤 미래 사회의 변화가 생길 것 같으세요? 저는 기술이 발전하면 되게 민주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보가 공유가 되고요. 평등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정보가 평등해진다. 정보가 공유해지고 아. 정보가 퍼져나가다 잘 퍼져나가니까 투명해지고. 투명해지고 아. 평등해지는 거죠. 인문학적 그 범위까지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기술이.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좀 더 편리해질 수가 있고 네. 평등해질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나 정부나 저희 기관이나 이렇게 원하시거나 특별하게 또 말씀하실 요구하실 만한 사항들이 좀 있나 싶으셔요. 쉬운 어려운 문제는 시기잖아요. 네. 기술 나라적으로 네. 사실 특히 중국의 어떤 기술적인 역량이 엄청 올라갔고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중국에서 하는 연구들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R&D와 엄청난 규모의 인력이 투입이 돼서 정말 인해 전술에 하는 것처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매일매일 아침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논문이 나와 있고 이게 벌써 됐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뭐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믿고 지원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는 거죠.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 연구 아니고.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더 연구비 지원 좀 더 하고 네네. 이게 기술 좀 알고 새로운 연구 좀 더 같이 합시다라고 제안이 들어가면 좋은데 기업들도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기업 환경이 네. 워낙 다이나믹하게 변하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계획해서 계획대로 가면 되는데 기업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나름 빨리빨리 빨리빨리 변해야 요구하고 되고 빨리빨리 답도 줘야 예, 되네요. 예. 그런 게 뭔가 조금 템포가 다른 거죠. 템포가 다른 거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더라도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일 당장 방향을 틀어야 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어려움은 좀 갖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을 오히려 다해서 그런 면에서는 학교가 더 유연하겠네요. 공공기관이나 다른 데보다. 학교는 아무래도 그렇죠. 어떤 교수님들이 장기적인 템포를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상세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조정하고 그렇죠. 대응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연구 자체도 최근에는 기술 개발 자체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템포가 빨라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학교의 템포와 기업의 템포가 옛날에는 굉장히 간극이 컸는데 요즘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 이거 인터넷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결국은- 세상이 빨라져서. 예,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정말 치열해요. 기술 개발이 특히 음. 중국이나 이런 데서 기술이 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정말 경쟁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근데 사실은 나라에 여러 가지 R&D가 있지만 이 정도의 사업은 좀 더 R&D 투입 좀 더 되어도 될 것 같아요. 규모 측면에서는 약간 이런 네, ITRC 이 사업. ITRC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작게 짜잘하게 잘라서 많이 뿌리는 약간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요거 ITRC 사업도. 요 사업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빡빡하죠 운영하기가 사실. 그 이걸 통해서 뭐 이렇게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한 6개 팀, 5개, 6개 팀이 계속 이렇게 같이 분업해서 예산도 쓰고 일도 하시다 보니 네. 1년에 8억이라는 돈이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분류되지는 않을 것 네. 같고 제대로 된 인프라나 연구 시설을 구축은 사실은 어려웠겠네요. 어려워요. 공간도 그렇고 공간도 학교에 공간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구축한 인프라나 네. 뭐 솔루션이 있나요? 그 앞에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뭘 구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테스트 베드요. 테스트베드? 밖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것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6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또 IITP의 요구 사항도 있고
저희가 매년 저희 요구사항은 좀 많이 있었나요? 많죠. 그래요. 예, 아. 그런 요구 사항이 많아서 저희의 전투력이 강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숙제가 많으면 그렇죠. 숙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강화되는 그런 저희는 거죠. 주로 어떤 게 자꾸만 이렇게 뭐 전시도 많이 했죠. 전시도 많이 전시 코엑스에서 나가고. 매년 큰 전시를 하고 그러면 여러 뭐 장관님도 오시고 해서 또 그거를 뭔가 선보이려면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셨군요. 예, 그런 게 이제 엄청 힘든 일이죠. 아, 긴 시간 동안 얘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마지막에 질문 하나 마무리 질문으로 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혹은 비전이 있으시다면 어떨까요? 기술적인 아니 뭐 뭐 이 센터에 대한 센터라던가 한 6년 동안 IITP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잘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 역량도 많이 강화됐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리서치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의 어떤 비저빌리티도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립화나 또 이제 5G를 넘어서 6G, 7G로 가야 되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때 했었던 걸 토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저희 연구실은 국제 협력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해외에 많이 나갔다 오고요. 출장으로 방문 연구. 방문 6개월, 1년 이렇게 방문 이 연구를 프로젝트 안에서 네네네 아, 나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충남대 교수로 임용된 박사과정 학생도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스웨덴에 가서 한 1년 정도 이 프로젝트 안에서 석박사 학생들을 보내주는 거죠. 6개월이나 1년씩 가서 공부하게. 뭐 공부를 하기에 네네. 교환 학생 같이 네네네. 그런 방문 형태로 연구, 방문 연구. 비지팅으로 가는 거죠. 비지팅 칼레지로 해서 네네. 보냈군요. 예. 주로 어디로 많이 보내셨어요? 저희랑 가장 긴밀하게 움직이는 데가 그 스웨덴에 있는 스웨덴의 어디? 스웨덴의 찰머스 공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찰머스. 네네네. 어디 뭐 스웨덴? 스웨덴의 예테보리라고 예테보리. 예. 들어본 것 같아요. 고텐볼그 예테보리 거기에 있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공과대학인데 그쪽에서 같이. 스웨덴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해요? 이거 좀 벤치물인데. 옛날에는 이제 아인슈타인 그 시대는 혼자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 쓰고 노벨상도 받고 그랬겠지만 요즘은 글로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다국적 리서치 팀을 구성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연구를 안 한 게 아니고 요즘 중회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또 학생들도 해외에 나가면은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그렇죠. 자극도 되고 많이 신도 나고 동기부여가 동기부여도 되겠죠. 되고 그러면서 좀 더 힘든 과정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연구실이 인기가 좋겠네요. 그럼 학생들한테 서로 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네? 아니 뭐 저희 말고도 잘하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뭐 해외 이렇게 6개월 한 달 1년씩 보내주는 게 쉽진 않죠. 석박사 과정 애들한테. 예, 뭐 노력은 하고 있는 편이에요. 뭐 다음 달에도 또 이태리에 가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지난 주에는 보스턴에 있다 왔는데 이태리는 왜 가요? 공동 연구하러 6개월. 예, 볼로냐 밑에. 거기도 이렇게 통신 능력이 괜찮은가 보죠? 유럽에도 좋은 교수들이 같이 좋은 연구를 하는 연구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네트워크. 볼로냐 좋죠. 관광지로도 아주 훌륭하니까. 저도 안 가봤는데 네. 다음 달 4월 8일인가 이제 출국하는 친구가 한 명 있고요. 갈 때 같이 안 가십니까 교수님은? 다음에 한번 가보려고요. 갖다 놓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잘 좀 부탁한다고 얘기도 하고. 저는 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안 되니까 5G 이동통신 기반 통신 및 센싱 원천 기술 개발 및 프로타이핑 과제명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 과제를 통해서 나온 대표 성과가 이거죠. 5G 주파수 대역 28기가를 사용해서 네네. 통신 상태에서 센싱 원천 기술을 많이 하셨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 제목만을 가지고 보니까 네. 처음부터 얘기가 조금 이렇게 어긋난 느낌이 있었는데. 예, 과제 중심으로 가신 것 같은데 네, 뭐 나중에 맞아요. 라디오 슬램 얘기가 또 나와서 맞아요. 네네. 예.
예,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5G 기반의 자율주행 융합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위주로 과제가 처음에 시작됐습니다만 우수 성과로 결정된 부분은 뭐 5G의 그 주파수 대역에서 센싱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프로타이핑을 그 실현하신 것에 대한 성과로서 우수 성과가 되신 거네요. 네네네. 네, 축하드리고요. 네. 통신이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 통신 시스템 자체를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게 이제 센싱이거든요. 결국은 센싱이라고 하면은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거고 주변 환경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서 통신 성능을 다음 단계로 올리겠다. 그 센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기술들을 저희가 본 과제를 통해서 도출을 했고요. 그게 이제 지난해 우수 성과로 선정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5G 이동통신 기반 통신 및 센싱 원천 기술 개발 및 프로토타이핑 예. 이걸로 이제 우수성과 네. 하신 거고요.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무리로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같이 인사드리면서 끝낼 거예요. 저기 카메라 보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ale, dale.